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봄이 되면서 이 답답한 실내 벗어나서 밖으로 걷기 운동, 또 달리기 하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하기 전에 근데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또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예쁘게 새로 나온 봄 운동복 사야죠. 기능성이라고 하는 화사한 러닝화 사야죠. 챙겨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야, 민설 씨 같은 분들이 꼭 있어요. 네. 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석 달 열흘 걸려. 아, 어디 가야지 옷이 이쁜가, 어디를 가야 싼가,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모자에 이래제 저래제. 예, 그러다 보면은 운동을 아마 못할 수도 몰라. 평생 못할지도. 그러니까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맞아요. 그냥 딱 생각날 네. 때 그냥 실천하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야 동네 돼. 뒷산 네. 가는데도 네. 복장은 에베레스트 복장을 꼭 갖추고 가야 돼. 이상해요. 매년 오는 봄인데 또 그러니까. 새로 봄이 되면 옷이 또 예쁜 게 그렇게 많고 그죠? 그래도 제 마음에도 공감하는 분들 좀 계시겠지만요. 러닝화만큼은 진짜로 좀 좋은 걸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뛸 때 우리 발에서 받는 하중이 몸무게 2~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묵직하죠. 너무 쿠션감이 좋아도 그만큼을 잘 지탱해주지 못해서 안 좋고요. 적당한 쿠션감이 있는 러닝화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러닝화를 고를 때는 약간 크게, 너무 크게 말고요. 한 5mm 정도만 큰 거를 사면은 좋다고 하네요. 운동하다 보면은 발이 부어가지고 좀 이렇게 커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너무 조이면은 불편해지니까 오히려 발이 부었을 오후 시간대에 가서 신발을 고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야, 이게 약간 그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아빠의 그 마음으로서 뭔가 그 애들 그 신발을 살 때는 약간 큰 걸 사거든요. 그렇죠. 발이 또 빨리 자라기도 하고 너무 자주 사면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좀 있으니까. 그렇죠. 애들은 또 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금 큰 걸 사게 되면은 이 발목도 약간 불안할 수도 있고요. 좀 네. 헐렁거리기 때문에 너무 딱 맞는 거, 그리고 너무 좀 큰 거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또 걷거나 뛰면 이 발에 이제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또 이 발이 좀 커지거든요. 붓잖아요. 맞아요. 왜 저녁이 되면. 네. 너무 딱 맞는 신발을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이 무지 외반증 때문에 고생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왜 신발도 다양하게 나와서 같은 뭐 240 사이즈라도 여기서 발볼 좁게 넓게 맞아요. 선택할 네. 수 있는 거 아시죠? 발볼이 너무 넓으면은 이 발바닥이 움직이면서 굳은 살이 배기거나 마찰로 까지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니까요. 신발을 고르실 때 특히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발볼은 딱 맞는 게 좋지만 앞뒤로 여유는 한 5mm 정도 남기는 게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 복잡 다망하네요. 네. 현대 사회. 그래서 참 저는 단순한 게 흰고무신을 평생 신으니까 근데 진짜 오늘도 녹화해 네. 진짜 맞아요. 고무신 신고 오셔서 맞아요, 맞아요. 놀랐어요. 이게 네. 탄력이 좋아. 오. 좀 적어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발볼도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100대 명산을 우리 가족이 지금 10년 계획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00개의 그 높고 아름다운 산을 가는데 지금 올해 5년째 접어들어서 45군데를 간 거예요. 갈 때마다 이야. 맨발로 가요, 나는. 정말요? 맨발로. 찔리면 아프잖아요, 발바닥. 아니, 눈은 어디다 왜 두고 살아요? 보고 다녀야지. 아니, 그래도 못 보는 게 있을 수도 아이, 있는데. 다 봐야지 왜 못 보고 다녀요? 그래서 이야, 지압이 전혀- 그냥. 지압도 되고, 그다음에 이 발바닥에 이 땅 기운도 좀 받고. 네. 이거 너무 좋은데 맨발로 이야. 사시면 단순하지 않을까? 훈장님이 진짜 그냥 훈장님이 아니에요. 야, 신발업계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훈장님이 저 싫어할 거야. 약간 미워할 수도 있겠는데요. 신발 광고는 안 들어오겠다. 잘 봐주세요. 네. 훈장님 빼고 뭐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봄 러닝화 하나 좀 사러 가볼까요? 하러 갑시다. 오늘 알려드린 이 팁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다가 발에 잘 맞는 러닝화 골라서 운동도 조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올바른 건강한 정보 전해드리는 공개클리닉 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 봄. 걷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발에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발목이 삐끗하는 염좌, 짜릿한 통증의 족저근막염, 발 뒤꿈치가 아픈
아킬레스 건염까지 우리의 발을 괴롭히는 삼총사. 소중한 발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공개 클리닉웰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의 발에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이 질환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발목 증후군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발을 편안하게 해주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황철호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발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또 바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희 그 멤버들 중에 100대 명산을 맨발로 오르는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문가, 네. 네. 맨발 등산. 건강에 괜찮나요? 괜찮을까요? 뭐 우리 김봉건 훈장님처럼 이렇게 단련된 분들은 참 뭐 또 괜찮으시겠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있죠. 이렇게 지압을 받고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또 혈류 순환도 잘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의 기운도 받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의학적으로는 이제 발의 아치가 계속 무너진 상태로 근막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이 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울퉁불퉁한 거 잘 피해가면서 눈으로 잘 살피면서 다니셔야 되겠죠. 네. 원장님도 추천합니다. 제가. 저는 근데 편발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저는 맨발로 걸으면 좀 아프더라고요, 제가. 진짜 축지법도 쓰시는 거 아니죠? 빠르게 가시고. 언제 같이 한번 가 보시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이 아프거나 발바닥이 아프거나 우리 발에 이 뼈가 생각보다 많고 관절이 많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병들이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발목과 발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바깥쪽, 안쪽, 앞, 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발목의 바깥쪽은 이제 중요한 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대의 손상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또 비골건이라는 힘줄이 있는데 거기에 무리가 오는 비골건염, 그리고 족근동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떤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의심할 수도 있고요. 발목의 안쪽은 우리가 보통 무릎도 그렇지만 항상 안쪽에 체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관절염도 안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발목 관절염, 연골 손상 이런 것들을 가장 의심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되게 많네요. 발의 뒤쪽은 이제 우리가 족저근막염, 오, 그리고 네네. 아킬레스 건염, 네. 그리고 지방 패드 위축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죠. 아니 이 정도면은 오. 저기 발을 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고 넘어서서 다니. 네. 아니, 이 거꾸로. 보통 발이 아프다 그러면은 찜질하잖아요. 네. 따뜻한 물로도 할 때도 있고 좀 얼음 그쵸, 이렇게 그쵸. 찜질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발을 좀 씌워주거나 하면 낫는데 그 꼭 어떤 병원에 가서 그럴 때 아플 때 치료를 다 해야 되는 건죠. 당연히 있잖아. 다 치료하러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단순 염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염증이 생길 때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지 따뜻한 찜질, 그리고 휴식, 안정, 그리고 뭐 우리가 약국에서 간단하게 사서 복용할 수 있는 소염제 이런 것들로 염증이 완화돼서 통증이 완화되면은 다행이죠. 하지만 그게 꼭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복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대증적인 치료를 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반복적일 때는 병원에 와서 진단과 치료를 같이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관절염 하면은 무릎밖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발목에도 관절염이 있나 봐요. 발목 관절염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절염의 증상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네.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네. 보행할 때 걸을 때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어떤 어머니들은 이렇게 무릎 관절염으로 왔을 때 네. 나는 안 걸을 때는 안 아파. 근데 내가 치료를 해야 돼? 어머니 걸으려고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맞는 말이네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보행시 통증이죠. 관절에 체중이 걸렸을 때 아하. 관절염이 오면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냥 평평한 길을 걸을 때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가벼운 산행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발목에 무리가 온다면 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발목 관절염은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약간 이런 통증이나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꼭 와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발목의 관절염은요, 다른 관절의 관절염과 달리, 그러니까 퇴행성, 그러니까 이제 퇴행성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그걸 1차성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그 퇴행성 1차성 관절염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관절염이라고 했을 때, 발목에서 일어나는 관절염은 원인이 명확하게 있는 2차성 관절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발목 인대 손상을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자주 접질린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만성 불안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가벼운 산행을 했을 때 발목이 붓고 아프다. 그런 걸 우리가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2차성 관절염, 즉 발목의 관절염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오셔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계획을 해야 되고요. 관절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연골이 손상되면서 점점 이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고 그다음에 관절의 퇴행성, 그런 골극 같은 뼈가 자라는 걸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요, 연골이 일단 보호가 돼야 되는데 연골을 한번 까지면은 살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연골은 지켜야 되는 구조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병원을 꼭 오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야, 병원 가는 거 사실 이게 무서운데. 맞아. 맞아요. 예, 용기 내서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꼭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이렇게 네. 좀 반복이 좀 된다면 꼭 가셔야 되겠네요. 진짜. 제 막내딸이 네. 이 다현이가 이렇게 산에를 좀 걷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 말고도 그냥 평길도 우리가 가끔 걸어요. 근데 얘가 좀 평발에 가까운가 봐. 근데 걸으면 발바닥이 여기 그 발바닥 좀 아픈가 봐. 그렇죠. 근데 저는 평생 얇은 고무신 하나로 맨발로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걱정이 살짝 되네요. 그럼 평발이 이렇게 장기간 걸었을 때 좀 아플 확률이 높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평발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아치가 이렇게 좀 무너져 있는 게 평발 아닙니까? 네. 그럼 이 발바닥 근막이 계속해서 당겨지겠죠. 아하. 그러면 이 무너진 상태로 계속해서 한다면 이 근막이 뒤꿈치 뼈에 붙거든요. 그럼 그쪽에 계속 미세한 손상이 옵니다. 손상이 오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만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깔창 뭐 아치를 받쳐주는 게 좋다 하는 게 아하. 그런 평발이 발바닥 통증의 만병의 그러니까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네. 그 깔창을 좀 깔아서 이렇게 네, 데리고 네. 다녀야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계속 데리고 다니시겠다. 데리고 다니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팁이 네네. 등산화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발의 보호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화나 등산화가 딱딱한 이유가 그건데 하지만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해서 그 깔창은 좀 더 부드럽게 하고 겉은 딱딱한 등산화를 신으면 굉장히 그 우리 다현 씨가 발바닥을 건강하게 등산을 따라다닐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 자주 봬요. 그러게. 그래서 그 등산화 안에 양말도 좀 두껍나 봐요. 네, 그렇죠. 트레킹화도 보면 되게 딱딱하고 그렇죠. 무겁거든요. 맞아요. 그게 딱 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 발 아치도 참 중요해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발인데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식들이 많죠. 이 가짜뉴스 팩트체크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팩트체크 들어가 보죠. 어린 나이에 발목을 자주 삐끗하면 발목에 뼈 조각이 생길 수 있다. 있다. 저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길 가다가 삐끗 잘 했거든요. 네. 맞아요. 야, 그러면 궁금하네요. 자, 일단 우리 세 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뿅. 저만 오네요? 예, 그러네요. 참.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청학동에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산을 뛰어다녔거든. 고무신 신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돌들이 잔돌, 큰 돌, 무지 다양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돌 이거 잘못 밟으면 그냥 삐는 거야. 네.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게 지고 살았거든요. 네. 나무하러 가고, 네. 볕짐 지고 오고. 그러면은 이 가다 보면은 돌을 잘못 밟으면 그냥 이렇게 뼈. 그럼 그냥 주저앉고 이랬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내가 지금 뼈 조각이 생긴
역사가 없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잘못된 정보 같고요. 그래서 요 말은 뼈 조각 생긴다 접지르면 이건 겁주려고 하는 에이, 에. 아니라니까. 겁주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네. 야, 제 생각에는 이제 문제 안에 정답이 있는데 네. 어린 나이 하면은 우리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이 뼈가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뼈 조각 같은 게 나온다.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게 옆에 삐죽삐죽 막 찌를 것 같아서 아프고 막 통증이 생길 것 같은데 예,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 뼈 조각이 생길 수 있다? 아, 저는 X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어릴 때 돌도 씹어 먹는 나이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흙도 파먹고 막 그랬잖아요. 예. 자, 이렇게 세 분이 드셨는데 그럼 팩트 체크해봐야죠. 원장님, 네. 팩트는 어떻게 되나요? 자, 두구두구두구. 옵니다. 잠깐만. 이야, 진짜. 아니, 이유를 그러면. 네. 그 우리 훈장님께서 지냈던 그 세월에 그 어렸을 때 맨발로 뛰고 울퉁불퉁한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발목 주변에 근육과 힘줄이 발달되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발목의 인대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훈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돌덩이 막 해서 접질르고 근데 뭐 붙여가지고 하면은 뭐 나았다. 그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 우리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뼈 조각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서울대에서 진행한 걸로 밝혀진 거거든요, 사실. 네. 그 발목을 삐었을 때요, 환자분들이 와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검사를 합니다. 네. 불안정성이 너무 심해서 인대 파열이 의심이 될 때 제가 이거는 MRI 찍어야 됩니다. 저는 인대가 손상이 됐다, 접질렸다고 해서 항상 이 검사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불안정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대 파열이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나 접질렀는데 뭐니 MRI까지야 그러면서 이제 가시거든요. 그때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발목의 인대, 그러니까 즉 인대라는 조직에는요 신경 분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대 파열이 있다고 해서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부어 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훈장님이 그런 걸 붙여서 붓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진 거지. 맞아요. 인대 손상이 없어서 통증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무릎에 십자인대 파열이 있어도요. 처음에 파열되면은 막 피가 차서 무릎이 부어 있거든요. 네. 핏기가 빠지고 피가 흡수가 되면 무릎에 통증이 없습니다. 인대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훈장님 그 나이대, 연세 때 분들이 지금 60대, 70대 때 발목 관절염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세대는 네. 이런 인대에 대한 관심도가 있고 병원의 접근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발목 관절염 환자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치료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희 씨한테 말씀드린 건 네. 아이들은 뼈가 튼튼하댔죠. 뼈가 튼튼은 하죠. 하지만 뼈가 발달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대가 뼈에 붙는데 그쪽에 다 아직은 연골 상태고 아직은 성장판 상태예요. 그럼 인대가 손상을 받았을 때 결국에는 그게 자라나면서 그게 결국에는 뼈 조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팩트 체크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얼른 뜯어볼게요. 자, 발목을 자주, 자주 삐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다. 아니, 그 무릎에는 우리가 인공관절 넣잖아요. 발목에도 넣나? 저는 뭐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한번 혼나더니 우리 김진 씨가요. 제대로 할지. 또 혼날까봐. 자, 하나, 둘, 셋. 없다. 오야, 잠깐만요. 갈렸다. 약간. 요거는 바로 일단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네. 원장님, 우리 김진 씨 또 혼나야 되나요? 아닙니다. 칭찬합니다. 맞추셨습니다. 이거 오 한번 불러주세요. 예. 네. 예, 정답은 O입니다.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칭찬드립니다. 이야, 한번 혼나더니 효과가 바로 나타나네요. 그러게요. 원장님이 일관성이 없고. 자, 발목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해요. 보통 우리가 발목 관절염이 있을 때요, 가장 대표적인 수술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관절을 아예 굳혀버리는 관절 유압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이미 정답을 알려드렸는데 힌트를 드린 건데요. 네. 발목을 자꾸 삐다 보면은 결국에 안쪽에 연골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관절염이 진행을 하는 거고 그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안쪽에 연골이 다 닳아서 관절염 그리고 그 관절염이 왔을 때는 이제 결국엔 수술적인 치료밖에는 못 하는 것이죠. 네. 자연 치유는 어떻게 안 되나요? 자주 삐면은 수술을 할 수 있다. 자연 치유도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면 뭐 안 걸어가고 가만히 이게 바로 우리 아버님들의 생각이에요. 병원을 안 뭐하러 가시고. 가노? 에이,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남자가 조금 누워 있으면 되지 뭐. 고마 이러니까. 뛰어다니라. 예, 축축되는 것 같아요. 근데 관절염 수술이라는 거는 걷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걸으면 당연히 뭐 진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관절염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가 치유를 좀 하고 진행을 늦출 수도 있고요. 증상만 없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걸 없애는 방법이 발목 주변에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고 다른 방법 물리 치료도 하고 다 하고 안 되면 수술.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 맞아요. 참 이 자연치유라는 말이 우리 병원 또 가기가 겁이 나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 좀 하게 되는데 마지막 팩트체크 보시죠. 딱 나왔네요. 족저근막염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 아하. 족저근막염이 정말 낯선 단어네요. 요거 오래 일하는 서서 일하는 분들한테 많이 있다고 저는 들은 아, 적이 그래요? 있는데 원장님 맞나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네네네. 요 발바닥이 아픈 거, 네네네. 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보자마자 바로 알겠어요.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달렸네요. 잠깐만, 혹시나 이렇게 돼서 훈장님이 떨어지면 오늘 훈장님 3땡 아닙니까? 삼땡. 네. 그러네요. 연달아 틀리시는 건데요. 어떻게 삼땡 공약 있나요? 공약? 땡입니다. 땡. 아, 명색이 아니 훈장님이신데. 그런데 네.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두 분처럼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굳이 우리 그 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렇게 또 좀 쉬어주고 하면은 이 치료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사람 인체라는 게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연치유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네. 근데 저는 아까 선생님의 그 답변에 그 정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보통 이게 적기에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네. 되고 맞아요. 이 자연 치료에는 완벽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한테 꼭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세 분 생각해봅니다. 들어주시고요. 네. 팩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진 씨가 좀 눈치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자, 원장님, 팩트 어떻게 되나요? 네, 팩트는 O입니다. 틀렸어. 아, 이건 또 방금 자가치료가 뭐라고 그랬어? 돼요? 뭐라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우와. 여기서 핵심은요. 네. 자연 치유하고 자가 치료하고는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자연 그치. 치유가 우리가 인체가 신비로운 거는 저도 정말 진짜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분명히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수술을 안 하고 낫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자연 치유라는 거와 자가 치료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지 놔둔다고 스스로가 자연 치유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이 입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입술은 빨갛지 않습니까? 네. 빨간 입술 이유가 피죠. 네. 우리가 입술 찢어지면 안 꼬매죠, 잘. 네. 저절로 잘 아물지 않습니까? 네. 근데 힘줄, 근막, 인대, 물렁뼈, 연골 이런 건 모두 다 하얀색 구조물이에요. 피가 안 가는 구조물이거든요. 즉 자연 치유 능력이 없어요. 그건 X입니다. 흰색은 네. 흰색은.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피가 가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외부적으로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은요. 네. 족저근막염은 즉 발바닥 근막염은 저절로 스스로가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병원을 안 오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공개 클리닉 외를 보고 이 시청자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가 한번 치료를 해서
병원을 안 오셔도 돼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환자들이 빨리 병원에서 졸업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자가치료라는 게 결국에 스트레칭입니다. 아. 자, 스트레칭을 하면 결국에 주변에 혈류가 돕니다. 그러니까 힘줄 근막 주변에 혈류가 돌고 그 다음에 손상된 염증이 있는 부분에 또 다른 어떤 미세 손상을 주면서 치유를 시켜주는 거죠. 손상을 받으면 우리 몸은 나으려고 하거든요. 와. 네. 그래서 자가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꿀팁을 알려주시고 병원 오지 말라고 하시면 이제 병원에 족저근막염 네. 사절 이렇게. 스트레칭 먼저 하고 오세요. 근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그 가장 쉬운 거는요.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발을 항상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이제 발을 올리죠. 네. 올려서 이제 엄지 발가락을 자기 방향 당겨요? 발등 위의 방향으로 쭉 당겨주는 거예요. 요렇게. 네. 특히 엄지 요렇게. 발가락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족저근막염이 그 발생하는 위치가 발바닥 근막이 붙는 쪽에서 약간 내측이거든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을 당기면서 발바닥 근막의 안쪽이 스트레칭이 쫙 돼야 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발냄새도 심하고 나 만지작거리기 싫어. 그러면 이제 아예 일어나서 네. 특히 또 엄지 발가락을 땅바닥에다가 댄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쭉쭉 아, 이렇게 예. 머리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늘려주는 거. 그렇게 하면 발바닥 근막이 쫙 당겨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발목 증후군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마무리해 볼게요. 네,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할 때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아킬레스건. 근데 이 아킬레스건에 또 염증이 생기나 봐요. 아까 아킬레스 건염 얘기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힘줄, 건 이런 거는 다 염증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곳이 또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생각보다 환자들 되게 많으시고요. 근데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이제 오래 만성염증으로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얀색 구조물인 건은 자연 치유가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염증이 계속 만성화가 되면서 그 힘줄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건이 뼈에 붙는 부분에 뼈가 자라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수술까지도 고려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킬레스 건염이 왜 생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저근막염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해서 생길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후천적인 원인으로 타이트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골절이 생겨서 기부스를 오래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아킬레스건이 이런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네. 쫄았다고 하죠 보통. 이 힘줄이 쫄아서 이렇게 타이트하고 작아져 있고 하는 경우에 자꾸 반복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작용을 할 때는 그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도 제가 지금 41번째 얘기합니다. 네.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 이거 아킬레스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옛날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떤?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의가사지됐다. 그러면은 뭐 군대를 안 간다. 맞아요. 군대를 안 간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진짜로 끊어지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아킬레스건염 이런 거는 치료 같은 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 아킬레스건이 보통 파열돼서 그런 경우는 외상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깨 회전근개 힘줄처럼 퇴행성으로 반복된 염증으로 파열되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물론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굉장히 드물고요. 아킬레스건의 파열은 외상성이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염이나 족저근막염은 치료가 가능하죠. 근데 항상 타이밍이죠. 네. 조기 치료. 조기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높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만성화가 돼서 환자분이 오면 그만큼 더 오랫동안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또 스트레칭 이제 제가 또 42번째, 42번째인가요? 스트레칭도 참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조금씩 제 나이로 올라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영상 안에 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법도 있고요. 발목 깨끗하게 치료하고 또 건강을 회복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엑스레이 찍은 거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발목의 각도를 보면은 지금 23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전거비인대, 즉 외측인대 완전 파열이었기 때문에 수술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원래. 근데 우리 환자분이 수술할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을 했는데, 비수술적 치료 절대 치료가 안 되냐,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했던 거였고, 아직은 힐 같은 거나 구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네, 안 그러니까. 그래도 서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힐을 세워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아예 이제는 힐은 못 신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 발판 이용해서 뒤꿈치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하는 그런 근력 강화 운동이나 아니면 고무밴드 이용해서 바깥으로 밀면서 요 비골건 강화 운동 같은 걸 해서 근력을 키워줘요.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인대가 조금 기능이 떨어진 거를 주변의 근육이 보완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발목도 참 이 운동이 중요하네요. 뭔가 이 아픈 게 쌓이고. 진짜 아프지. 아유. 잘 살아왔어요? 무서워. 네. 이건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안 거지. 아파야지. 뭐 아플 것 통증주사, 같아요. 뼈주사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불편하면 오세요. 알겠죠? 그 전에 운동 열심히 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 환자는 얼마 전에 양쪽 모두 이렇게 발목인대 재건술이라는 걸 그냥 하고 가볍게 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대가 두 쪽이 다 끊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삐어서 또 크게 다치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불편한 거는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보냈어요? 네, 이제 잘 걷네? 근데 좀 아파요. 그래 아프지. 원래 발목의 앞도 아팠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대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좌우로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앞쪽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 앞쪽에도 지금 염증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그거는 물리치료하면서 회복하면 될 거고, 수술 상처 부위 쪽이 좀 욱신하다 그랬잖아요. 걸을 때도 많이 아파? 걸을 때 상처 부위 좀 여기 뒤쪽이 좀 아프고 좀 약간 어제는 좀 중심이 좀 안 잡혔거든요. 굉장히 흔들리는 거를 내가 특수 섬유밴드로 탱탱하게 좀 당겼어요. 지금 막 흔들렸던 게 지금 거의 안 흔들리게 딱 잡고 있거든. 그게 이제 완전히 본인 걸로 이렇게 조금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좀 욱신욱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 지나면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거 에어캐스트 앞으로 4에서 5주 정도만 좀 차고 다니면 돼. 되도록이면 잘 때도 하고 자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발목은 잘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좀 잡아주는 게 좋아. 이제는 걸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퇴원을 하면 되고, 뭐 외래 계속 자주 올 필요 없어. 중간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고. 알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건가요? 네,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충격파를 이용해서 손상된 세포를 자극하면 빠른 재생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도 줄여주기 때문에 입원 중에 이제 시행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걸을 때 예전에는 좀 이제 불안하니까 좀 땅 보고 많이 걷고 뭐 있나 없나 되게 많이 살피면서 걸었거든요. 수술하고는 이제 고정도 됐고 뺄 걱정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좀 앞에 보면서 좀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잘 지냈어요? 네. 좀 어때요? 지금 요즘 운동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너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확실히. 네. 무용하시는 거 잘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사실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 발목 한번 내가 만져볼게요. 자, 힘 빼고. 너무 튼튼하거든요. 네. 다행이네요. 뒤로도 안 들리고. 그래, 다행이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직은 완전하진 않을 거예요. 조금 운동을 많이 했을 때는 약간 좀 뒤로 돌아오는 약간의 경미한 통증 정도는 있는데 예전에 처음 다쳤을 때는 너무 극심한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런 좀 무용 이런 것들은 사실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시작하는 게 좋은데 환자분이 그래도 무용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회복이 빠른 거고 지금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운동으로 복귀가 빨리 할 수 있었던 건데 항상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가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인대 상태는 이런 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좀 이제 인대가 늘어난 상태가 이 고무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똑같이 살짝 접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이는 접질렸을 때 끊어요. 뜯어져요. 근데 고무줄은 늘어나죠. 그냥. 그러니까는 끊어지는 그런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 잠깐만, 의자가 없는 게 아닐 텐데 이 카메라 있으시다고 지금 약간 설정 아닙니까 지금? 설정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 왔을 때 오셨을 때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서서 진료를 하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자주 하기 위해서 서서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이거는 인대가 이제 강화가 아킬레스건하고 되겠네요. 비골건 강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칭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발판이나 계단 이용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발목을 우리가 이제 접질려서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응급실 환자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실제로 뭐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는 분들은 또 비율이 많이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발목은 접질릴 수 있지. 그리고 접질렸는데 뭐 무슨 검사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환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가요. 붓기만 가라앉으면 통증은 떨어집니다. 감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대가 안 다친 것이 아니고 인대가 다친 것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큰 후유증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검사를 하시라고 제가 권하죠. 발목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은 충분히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반드시 주치 그리고 전문의의 그 어떤 권고가 있다면 조기 진단과 치료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야. 네, 아유 잘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황철 원장님은 영상에서 스트레칭을 몇 번 언급하셨을까요? 네. 저 안에서도 스트레칭을 엄청나게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가 그만큼 봐요.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진짜 중요한가 봐요. 제 나이를 넘었습니다. 이제. 지금 넘었네요. 아니 줄넘기 하잖아요. 우리 줄넘기 예. 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스트레칭의 일종이 아닐까요? 아 근데 훈장님 네. 정말 정답입니다. 그래요? 네, 스트레칭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아이들 어린이들한테는요 저런 운동을 애들이 하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볍게 뒤꿈치를 들고 줄넘기 운동을 하는 게 발목 근력 강화 운동에 굉장히 도움된다고 많이 합니다. 진짜. 이야. 제가 좀 유추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역시 학식이 너무 깊으십니다. 역시. 그 발레도 그런 건가요? 그래서 발레가 굉장히 요즘은 좀 히트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물론 뭐 이쁜 것도 있지만 그 성장에도 좋지만 발목과 그리고 전체적인 하지의 근육 밸런스에 엄청나게 도움 많이 되죠. 맞아. 저 사실 취미 발레 학원 다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일주일에 3번씩 다니는데. 지금요? 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운 실력이라는데 말을 못했는데. 커밍아웃 하네요. 엄청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헬스장 한 시간보다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네. 발목 같은 게 좀 이렇게 강화되고 그러면 확실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디디는 게 네. 조금 덜 아픈 맞았어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네. 효과가 있네. 제 꿈은 발레리나. 응원합니다. 언제 볼 수 있는 네, 그 발목이 삐었다고 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제 영상에서 있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이 양쪽 발목이 네. 다 삐어서 수술한 분이 계셨어요. 이게 특수 밴드를 사용해서 뭐 인대 자리를 대신한 것 같던데 어떤 수술인가요? 예, 그분은 이제 왼쪽은 요번에 다쳐서 급성파열을 받았고요. 네. 오른쪽은 이제 타원에서 1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네. 계속해서 불안정성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네, 조금 약해서. 그래서 요번에 수술을 할 때 본인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한 달 안에 회복한다 생각하고 양쪽을 다 동시에 이제 한 거죠.
보통의 우리가 발목 인대 파열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외측 인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2개의 인대가 있는데요. 그 2개의 인대가 다 손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3도 손상이라 그러고요. 3도 손상일 때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요. 근데 보통은 기존 수술 방법은요. 우리 발목의 앞쪽에 아래평근 지지대라고 하는 좀 뭐 생소한 말이니까 그냥 질긴 지지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질긴 지지대를 이 발목의 외복사골, 그러니까 비골이란 뼈인데요. 그쪽으로 당겨서 거기서 봉합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게 기존 수식이라면 제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이 특수 섬유 밴드는 실제 인대의 위치에 그 특수 섬유 밴드를 탱탱하게 인대 강도보다 높거든요. 그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수술 방법을 통해서 더 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스포츠 조기 복귀가 가능한 거고요. 이 충격파 아까 영상에서 치료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어머니 이렇게 발 어디 아프시고 이러면은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발꿈치나 발 등 옆을 이렇게 쿡쿡쿡 아야 하면서 이렇게 주시네. 이게 맞아, 어른들. 충격파 그 어떤 치료 같기도 한데 이게 그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요. 네. 그 체해 충격파라는 거는 일단 역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체해 충격파가 처음에 정형외과 영역에 오게 된 게 뼈가 안 붙은 거를 붙일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래서 왔어요. 즉 뼈가 안 붙는 분류압을 유압시키는 작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이 뼈나 인대나 힘줄이 결국에는 조금의 주파수 차이만으로도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더라. 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체해 충격파 치료인데요. 말 그대로 충격파를 줘서 자꾸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나아라.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한 혈류, 피입니다. 네. 그러니까 충격파를 줘서 그쪽에 손상을 주면 혈류가 돌게 되고 그 혈류들을 통해서 조직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 조직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은 한 사이클을 10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치료 얘기하다 보니까 저 아까 그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 생각이 나는데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거 발목에 주사. 진짜 아파 네. 보이더라고요. 그건 어떤 경우에 치료를 하는 건지 그리고 몇 번이나 주사를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증식 치료, 인대 강화 주사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직을 재생시키고 치유시키는 작용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주사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앞서 그 영상에 나왔던 분처럼 수술적인 치료가 훨씬 더 이게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있는 분인데 수술이라는 걸 못할 경우에 체해 충격파와 그 주사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동시에 다 다발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체해 충격파라는 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치료할 때. 그래서 그걸 도저히 못 받겠다라고 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딱 인대가 국소적으로만 딱 문제가 있고 그 국소적인 포인트가 딱 있는 경우에는요 오히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주사 치료를 해서 조직 치유에 좀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우리가 한 사이클을 한 5회 정도의 주사 치료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단 이제 뭐 치료 효과라든지 뭐 증상 호전 여부에 따라서는 좀 추가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럼 그 주사를 5번이나 맞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일주일 간격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사를 맞고 좀 아파하면서 나 다시는 안 맞을래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두 번째 정도 하면서 또 조직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좀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끝까지 다 치료를 마치십니다. 요즘에 이제 발 건강 때문에 뭐 좋은 신발도 사서 신지만 요즘 깔창도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시거든요. 뭐 메모리 폼이라든지 뭐 에어 깔창이라든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아치 만들어준다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발목 질환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많이 도움됩니다. 많이 그래요? 도움됩니다. 네. 이 깔창이라는 거는 결국에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도 있고 그다음에 발바닥의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깔창들도 있거든요. 우리 평발도 아치가 무너지면서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치를 받쳐주면 그 근막의 손상과 어떤 염증 발생을 많이 줄여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발이 제가 관절염의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치를 받쳐주면 관절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되고
그리고 중족골통이든 뭐 무지해반증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발바닥에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들도 결국에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뭐 무지해반증 때문에 아프신 분들은요, 아픈 부위를 보면 굳은 살이 딱 있어요. 그 굳은 살이라는 게 뭡니까? 그쪽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깔창이 분산을 시켜서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서 영상에서도 이제 발 그 건강 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발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네. 스트레칭 말만 이제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보여주시면 방법을.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좀 혼자 이렇게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TV를 보거나 시청을 할 때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딱 TV를 볼 때 지금 공개 클리닉을 보시면서 보시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아,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저희도 일어나나요? 뭐 처음에 따라 한번 불편하고 해볼까요? 힘드시면요, 네. 살짝 일어나서. 그 의자 같은 거를 갖고 오셔서 좀 이렇게 잡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잡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뒤꿈치를. 근데 이게 발목 뒤꿈치를 한 발을 이제 들어 올리고 발목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버틸 수 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한 발을 저도 잘 안 들고요? 되거든요. 한 발로 그렇죠. 아, 이거 우리 발레하고는 맨날 하는 네. 거야.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한 발로 들어서 자기 몸을 그걸 이제 유지해라. 딱 이러면서 편하게 TV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발목이 굉장히 강화되고 좋은 상태예요. 저도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원장님이 운동은- 안 되면 누가 되지요? 나. 그래서 되시잖아요. 나 발레학원 지금 발레. 3개월 차. 근데 발레리나. 이거 쉽지 않네. 잡으면 안 되죠. 처음에는 힘드니까 잡고 하는 거죠. 잡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버티려고 하고 쓰려고 하고 네. 그러면 스트레칭도 되고 발목 주변의 근력도 강화되거든요. 균형감도 생기고. 그렇죠. 맞네. 저는 이걸 하면 할수록 종아리 알이 이렇게 알이 있다. 그래서 네. 이게 잘한다. 제가 봤을 네. 때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초등학생 어머니분들 요새 이렇게 보면은 중심을 잡게 하는 아이들 놀이기구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맞아요. 뭐 원통에다가 발판 대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게 아이들한테는 놀이도 될 수 있고 발목의 근력을 키워주는 그냥 하나의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앉을까요? 위험한데 어르신들이 좀 이런 그 근력 운동, 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좀 잡고 이렇게 좀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은 이렇게 발 접질거나 이런데 그렇지 않게끔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은 반드시 잡고 네, 하셔야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치시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그렇구나. 참 이 발 건강 이렇게 또 간단하게 TV 보면서 하는 것만으로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공개 클리닉 웰 시청하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요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 황초로 원장님과 우리 발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퀴즈 맞추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셔서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다미 씨가 오늘 퀴즈 내주시죠. 네,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발 뒤꿈치에 있는 강한 힘줄로 체중을 받치면서 발을 땅에 지지하거나 걷거나 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불릴 때 이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보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아킬레스건, 네. 2번 아리스토텔레스, 3번 비너스. 1번 아킬레스 건, 네. 2번 아리스토텔레스, 네. 3번 비너스입니다. 여러분 예. 정답 얼른 보내주세요. 참 쉽죠? 발목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좋은데 또 가까운 곳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공개 클리닉 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건강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